네, 진짜 마지막 수업입니다. 14주차 2차시입니다. 자, 큰 제목 보시면 관찰학습하고 괄호 안에다가 인지학습 이렇게 써놨거든요. 오늘 이 교환 보시면 알겠지만 엄청 많아요, 교환이. 그래서 제가 핵심된 것만 말씀드리고 그 안에 있는 활자는 제가 여러분 읽어오시면 이해할 만큼 충분히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교환 안에 있는 뭐 많은 활자 너무 많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그 핵심 하위 주제들 그 신경 쓰시면 뭐 평가에는 준비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인지학습이라는 것이 있느냐? 이거 뭐 우리 수업 때 이렇게까지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또 뭐 모르겠지만 하면서 또 결국 또 이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심리학사를 말씀드리면서 행동주의와 인지주의, 들려면은 우리가 하고 있는 학습심리학과 인지심리학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고 어떠한 갈등이 있는지를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요즘 보면 인지학습 심리치료사, 뭐 제목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자격증도 주죠. 인지심리학회에서 제공하는 걸 제가 아는데 인지학습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억이니 주의니 뭐 리허설이니 그죠? 뭐 장기 기억이니 단기 기억이니 뭐 파지니 뭐 그리고 뭐 단서를 뭐 많이 붙여라 뭐 깊은 의미 부호화 처리를 하라 이런 말들이 결국은 뭐요? 소위 인지학습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과정들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얘기한 것들 결국 뭐요? 유기체가 하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측정 가능한 형태로 바꾸게 한다면 이제까지 했던 대로 행동이라는 이름으로 다룰 수 있어요. 그래서 인지학습이라는 것, 굳이 인지학습이라는 걸 배우려면은 인지심리학을 배우면은 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얘기했냐? 이 인지라는 사람들은 뭐요? 어떤 유기체가 있다면, 제가 네모로 했는데, 뭐 다른 동물의 사람이 유기체가 있다면 이 내부의 어떤 정신적인, 소위 정신적인 어떤 과정, 내용,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행동이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내부 과정에 일어남으로써 우리의 어떤 기억, 행동을 결국 결과로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학습이 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용어를 쓰는데 내부에서 일어나든 밖에서 일어나든 우리 앞선 시간에 뇌에서 척수에서 일어나는 그런 신경세포들의 활동도 결국 유기체가 하는 것이고 측정하면 행동을 다룰 수 있고 실제 그런 행동으로 다루는데 이 내부에서 일어나는 뭐 기억이니 인지니 주의니 파지니 리허설이니 뭐 의미 부호하니 뭐 단서 달기니 뭐 등이 짖기니 뭐 하여튼 인지에서 얘기하는 그런 모든 개념 용어들이 거기에 해당하는 현상 분명히 있어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 용어들이 해당하는 현상을 측정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을 다룬다면은 좁은 의미의 이런 행동이 아니라 이거 다 행동이니까 굳이 인지학습이라고 이렇게 붙일 것 없이 우리가 이제까지 배운 그러한 학습 절차를 설명할 수 있고 굳이 그러면 인지학습을 나는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인지심리학을 배우면은 금방 말씀드린 그런 인지라고 얘기하는 내적 정신 과정들을 해당하는 개념을 배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론은 뭐냐면은 구별할 필요가 굳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적인 정신 과정 같은 것을 따로 우리 학습 심리학에서는 그걸 상정하지 말고 왜 그런 거 개념 하나 더 붙이면 설명이 더 복잡하니까 상정하지 말고 행동이라는 개념을 재정의해서 다루자는 거. 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인지학습이라는 용어가 나와서 여기도 나왔지만 말씀드린 것이고 그럼 인지학습은 지금 오늘 배우려는 관찰학습만 인지학습이냐? 아니요. 우리 앞에서 이미 다 몇 가지 배웠어요. 뭐 조성과 연쇄적기로 설명했던 통찰학습, 창의성이 어떻게 있는지 창의성과 관련된 학습, 그리고 그 위에 등등등등 있었죠. 이거 다 결국 뭘로 설명했어요? 이 통찰, 창의성이라는 게 결국 우리 유기체 안에 뭔가 정신적인, 내적인 뭔가 있다라고 여기지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붙인 이름이잖아요. 근데 이거 뭐 행동이라는 개념으로 재정의해서 결국 조성과 연쇄짓기로 설명해버렸잖아요, 그때. 그리고 이 조성과 연쇄짓기라는 게 결국 뭐예요? 강화 절차를 쭉 그냥 반복한 것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통찰, 창의성,
그리고 오늘 보려는 관찰학습이 다 소위 인지심리학자들이 행동주의를 논쟁하면서 이거는 인지학습이다 얘기한 그 예가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제 지금 견해에서는 뭐 이거 인지학습이라고 따로 이름 붙이지 말고 행동을 개념 정리해서 우리가 배웠던 걸로 다 설명 한번 해보자 할 수 있다. 물론 논쟁하고 반대하고 부족한 점이 있겠지만 그렇게 해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지학습 우리 벌써 다 두세 가지 배웠고 여기서는 뭐 관찰학습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한번 그것을 살펴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 관찰학습을 설명한 이론이 사회인지학습 이론이에요. 자, 사회인지학습의 가장 유명한 사람, 고연 조건의 가장 유명한 사람, 파블로프, 고전 조작적 조건의 가장 유명한 사람, 스키너, 사회인지학습의 가장 유명한 사람, 반듀라죠. 자, 관찰학습은 다른 이름이 이렇게 있어요. 별명이 있어요. 배우는 우리 입장에서 골치 아프죠. 관찰학습, 대리학습, 사회인지학습 이렇게 불러요. 그 인지란 말을 여기서 이제 집어넣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 이 세 개 다 뭐다? 모델을 관찰해서 우리는 행동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모델을 관찰해서 행동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관찰학습. 그리고 뭐 내가 실제로 경험한 것이 아니라 모델이 하는 것을 관찰했기 때문에 대리학습.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대신 배웠다 이런 의미겠죠. 그리고 사회인지학습. 뭐 다른 사람과 나와의 관계니까 나 혼자가 아니니까 사회죠. 그런데 뭐 이 사람들은 뭐 아까 통찰, 뭐 창의성 얘기하고 내가 인지란 얘기 벌써 여러 번 했습니다만 바로 그러한 과정에 의해서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회인지학습 이렇게 부르면서 관찰학습을 설명해 보려는 거예요. 어쨌든 관찰학습 이 세 가지 학습은 모델을 관찰해서 나는 행동 변화가 일어난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그런지 보겠습니다. 자, 이거 가장 유명한 반다라가 아니라 반듀라의 관찰학습의 예고,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반듀라는 사회인지학습이라는 걸 보였어요. 뭐 얘들 초등학생은 아닌 것 같고 유치원생쯤 되는 것 같죠. 한 4, 5살, 뭐 6살까지는 아닌 것 같고 제 눈에는 어쨌든 얘들이 보는 앞에서 어른이 이 장난감을 발로 차고 이 나무망치도 두들기고 그죠? XXX 하고 욕도 막 했어요. 그걸 아이들이 본 거예요. 관찰한 거예요. 그러더니만 아이들도 이렇게 흉내내더라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관찰하는 동안에 이렇게 인형을 두들겨 패는 공격 행동이 생겨났다. 또는 공격 행동이 변화됐다 해서 이걸 관찰학습이라고 부르고 이걸 설명해서 사회인지학습 이론을 소개한 거예요. 결론을 얘기하면 제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데 하지만 반듀라가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제 생각이 틀렸겠죠. 자, 관찰학습에 영향을 미친 변화. 조금 전까지는 뭘 봤습니까? 우리 고연 조건화도 그렇고 도구적 조건화, 조작적 조건화도 그렇고 맨 처음에 기본 절차를 배웠어요. 그리고 고연 조건화 또는 고연 조건에 영향을 주는 변인, 조작적, 도구적 조건에 영향을 주는 변인 배웠죠. 여기서도 앞선 페이지 2페이지 동안은 뭐요? 관찰학습의 기본 절차 배웠어요. 뭐? 관찰로 인해서, 모델을 관찰로 인해서 행동, 변화가 생긴다. 이게 기본 절차예요. 그리고 두 번째 주제, 이 페이지부터 뭐? 바로 관찰학습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을 지금 몇 가지 쭉 살펴볼 거예요. 요 순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관찰학습에 영향을 주는 변인, 이 앞에 보면 뭐냐 그랬냐면은 조작적 학습, 즉 도구적 조건화에서 중요한 변인들이 관찰학습에서도 비슷하게 영향을 미치더라는 거예요. 결론을 미리 얘기하자면은 이 관찰학습이라는 게 결국 조작적 학습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관찰학습을 설명하는 반듀라의 사회인지학습 이론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영향을 주는 변인. 첫 번째, 과제의 난이도예요. 과제가 어려울수록 관찰하더라도 행동이 잘 안 변하고 과제가 쉽다면은 모델이 하는 행동이 아주 쉬운 거라면은 금방 학습하다는 얘기죠. 내용만 알면은 뭐 요것만 기억해도 되겠죠. 자, 이거 굳이 관찰학습에만 적용되는 겁니까? 우리 조작적 조건 할 때 어떻게? 독수리는 쪼는 행동을 학습하기에는 힘들고 물어 뜯는 행동은 학습하기에 좋더라. 과제 난이도 안 내요. 비둘기는 쪼는 행동을 하기에는 쉽지만 물어 뜯는 행동을 조성, 강화시키기는 힘들더라. 과제 난이도 안 해요. 두 번째, 숙련된 모델과 비숙련된 모델이요. 즉, 모델이 어떤 행동을 하는데 그걸 아주 능수능란하게 할 때는 잘 배우는데, 그죠?
미숙할 때는 잘 못 배우구나. 아니면 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더라. 어쨌든 모델이 하는 행동이 능수능란하게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학습에 영향을 준다는 거. 자, 모델이 능수능란하게 하는 거. 우리 고전적 조건 할 때 뭐 봤었죠? CS가 될 자극들이 CS 1, 2, 3, 4가 있을 텐데 CX가 될 자극들의 강도나 어떤 질적인 면이, 그때는 강도만 얘기했었어요. 질적인 면 얘기 안 했고, 강도가 이게 가장 세고 그다음에 이게 약하다면은 다른 것들은 CS가 잘 안 되고 이게 CS가 잘 되더라 했었죠.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은 NS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뭐 수백 개, 수천 개 있더라도, 그죠? 그 중에 강도가 상대적으로 가장 큰 녀석이 CS가 되지 상대적으로 약한 녀석은 잘 안 되는 얘기죠. 지금 관찰자가 보고 있는 모델이 하고 있는 그 행동 자체가 바로 NS라고 가정한다면은 그 모델이 하는 행동이 어떤 질적인 차이가 있냐는 거. 당연히 숙련된 모델이 하는 행동이 뭔가 달리 보여진다면, 다른 특성을 지닌 그러한 자극이라면은 이 고전 조건화와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죠. 어쨌든 관찰학습에 영향을 주는 변. 두 번째, 모델이 하는 행동이 아주 숙련되느냐 미숙하냐에 따라 학습 효과, 관찰학습 효과가 다르다. 자, 세 번째, 모델의 특성이에요. 그 모델이 아주 유명한 유명인이냐. 그래서 뭐 광고 같은 경우에 그죠? 유명인을 쓰는데, 아니면 나와 같은 동성이냐. 즉 남자 모델이, 제가 남자니까 남자 모델이냐, 아니면 나는 관찰하고 있는데 그 여자 모델이냐, 아니면 나와 같은 동년배냐,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여기 써놨죠. 뭐 매력적이다, 호감적이다, 외모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위에 저는 연령 뭐 이런 것도 얘기했었어요. 같을수록 뭐 주의를 끌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자, 인간 관찰자는 모델이 매력적이고 호감이 가면 유명한 사람일 때 그 모델이 특성을 갖추지 않을 때보다 더 많은 배우의 영향을 받는다. 이거 뭐요? 결국 나의 주의를 끌었다는 얘기죠. 이건 뭐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NS가 여러 가지 있는데 강도나 질적인 어떤 차이가 나에게 있다면은 그건 당연히 주의를 끌겠죠. 그 얘기 반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쨌든 학습, 관찰학습을 얘기하는 변인인데, 그래서 제가 초두에 조작적 학습에서 다루었던 변인들이 반복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제가 참고한 책에서, 뭐 저보다는 훌륭한 분이겠죠, 학습 심리학에 대해서. 어쨌든 저는 이거 주의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 앞에서 동기화 조작할 때 굶주린 쥐에게 레바를 누렸을 때 먹이를 주면은 레바 누르기가 훨씬 잘 된다. 그게 뭐요? 그 결과물이, 이때는 고연 조건화가 아니라 이제 결과물이죠. 결과물이 질적인 차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때 이 질적인 차이 얘기하면서 조작 조건을 얘기할 때 쥐는 그때 뭐 얘기했죠? 뭐 빵가루보다 치즈를 더 좋아한다? 뭐 설탕물을 더 좋아한다 했죠. 그 결과물에 따라 학습 효과가 확실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뭐 보고 있는 모델의 특성이 나의 어텐션을 많이 끄냐는 거예요. 그에 따라 학습이 다르다. 바로 여기 동기화 조작에 얘기했듯이 그렇게도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반복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관찰학습 변인 이거 새로울 거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자, 어쨌든 반두라는 훌륭한 분이 얘기했으니까 이렇다. 자, 이럴 경우에 우리는 그 모델을 모방하려는 경향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또 우리는 다른 것들을 모방하려는 것이 점점 확률이 높아진다. 뭐 모방의 일반화죠. 우리 반응 일반화 얘기 많이 했잖아요. 자극 일반화하고 반응 일반화 구별하셔야 돼요. 지금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서 자극 일반화 다시 복습 안 합니다. 자, 어쨌든 일반화가 일어난다. 자, 여기서 제가 참고를 해서 모방학습하고 물음표를 했어요. 이거 관찰학습을 설명하시는 분 중에 관찰학습은 대리학습이고 모방학습이고 사회인지학습이다 얘기하는데 땡! 모방학습이란 말 자체는 없어요. 모방학습은. 자, 좀 이후에 말씀드린 게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뭐 제가 교만하게 얘기하면 그 몰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모방학습이란 말 자체는 없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모방하는 경향성이 딱 선천적으로 주어져 있어요. 우리가 맨 첫 장에 우리는 진화의 산물로 갖고 있는 행동들이 있는데 그 행동들은 결국 반사 반응 아니면 전형적인 행위 특징 아니면 일반 행동 특질에 대해서 세 분류 안에 다 들어간다. 이런 행동들이 결국 우리가 배웠던 고연 조건이나 도구적 조건이나 조작 조건에 의해서 이 행동들이
다른 형태로 변하거나 뭐 조성 연쇄적에 연결되는 것이지 새로운 행동이 없던 데서 뿅 하고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얘기했었어요. 바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다른 동물도 그렇지만 모방하는 행동이 바로 일반적 행위 특징의 하나로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모방한 행동이, 모방한 그 어떤 A라는 행동이 강화물이 수반된다면은 그 모방하는 행동은 늘어나겠죠. 비둘기는 쪼는 행동을 타고났어요. 그런데 그것이 먹이 알갱이를 준다면은 그 쪼는 행동은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특정한 상황에서 늘어나겠죠. 그것처럼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 비둘기는 원반만 쪼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쪼는 행동의 일반화가 일어나듯이 모방 일반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고 모방학습이라고 얘기하는, 이게 모방학습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근데 이게 지금 떠돈다고요. 교재나 강의에서. 자, 결국은 모방학습을 관찰학습과 마찬가지로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참고로 넣는 거예요. 제가 너무 흥분했죠. 자, 관찰학습만 나오면 이제 좀 흥분하는데. 자, 그 다음 째, 관찰학습에 영향을 미친 변인. 또 하나요. 관찰자의 특성이에요. 관찰하는 사람이 어떤 특성을 가졌냐는 거예요. 이거 금방 독수리냐 비둘기냐에 따라 하는 행동이 다르다. 그것하고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는 그런 특성이고 또 뭐요? 관찰 특징. 내가 어느 만큼 동기화가 됐느냐. 배고픈 쥐냐 배고픈 고양이냐에 따라 행동이 달라진다. 관찰자의 특징이죠. 그리고 또 뭐? 어린아이냐 노인이냐에 따라 고인 조건이나 도구 조건이 또 달라요. 태내에 있는 태아도 고인 조건화 되거든요. 그리고 노인의 경우에 태아나 어린아이나 동일한 유사한 과제에 의해서 고인 조건이나 도구 조건을 시켜봤을 때 태내에 있는 아이가 정상적으로 발달하고 있는지 노인이 앞으로 지금은 괜찮지만 앞으로 치매 즉라는 질병이 생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진단할 수 있어. 왜? 학습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연령에 있어도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자, 당연히 관찰자의 특징 안에는 주의를 하고 있느냐, 즉 동기화에서 주의가 어떠냐, 아니면 그 개체 자체가 뭐 독수리냐 비둘기냐처럼 독수리 비둘기도 관찰학습해요. 지금 얘기하는 관찰학습은 사람에만 국한된 거 아니에요. 비둘기도 하느냐, 그거 관찰자의 특징이죠. 또 금방 얘기했던 뭐 연령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게 바로 관찰자의 특징에 해당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한 거 동기화 조작, 주의, 연령 뭐 얘기한 거 다 조작적 조건이나 도구적 조건이나 고연 조건에서 했던 얘기잖아요. 여기서 반복된다는 거. 종에 따라, 종내에서도 다르다. 과제 난이도에 따라, 연령에서 다르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별에서도 다르다. 자, 어쨌든 관찰의 영향에, 관찰학습에 영향을 주는 변인 관찰자의 특성이요. 자, 조금 전에 여기 참고가 나왔는데 미리 말씀드리죠. 뭐 순서를 좀 뒤에도 되는데 제가 넣어놨는데 아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모방하려는 그런 행동이 선천적으로 진화의 삶으로 주어져 있다. 우리는 모방할 때 소위 공감이라는 것도 하게 돼요. 다른 동물들도 하겠죠. 하지만 걔네들은 우리처럼 그 정도의 공감은 아니겠죠. 말로 하거나 자각하는 그런 감정은 아니더라도 공감을 한다고 여겨져요. 우리와 비슷한 동물일수록 더더욱 그렇겠죠. 그렇다고 해서 뭐 바퀴벌레가 공감한다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죠. 그런들은 우리가 너무 차이가 나니까. 어쨌든 그런 모방을 하는데 관여된 바로 신경계 세포, 구체적으로 뇌에 있는 세포를 학자들이 뭐라 부를까 하다가 거울뉴런이라 부르는 거예요. 뉴런은 뭐 신경세포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울뉴런이라 부르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진화의 산물로 이러한 생물학적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거울뉴런 덕분에 우리는 모방이라는 행동을 선천적으로 할 수 있고 이 모방하는 행동 이후에 그 결과물이 강화적이면 모방 행동을 자꾸 할 테고 이게 처벌물이라면 모방 행동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하고. 이거 뭐죠? 도구적 조건화 좀 얘기한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뭐요? 사회화된다. 왜? 관찰은 뭐요? 사람들까지 어울리면서 배우는 거니까 사회화된다. 근데 관찰학습이 아니라 이제까지 얘기했던 고연 조건화, 도구 조건화 다 그걸 통해서 사회화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관찰학습에만 국한되는 별개의 변인이 아니고 뒤에서 보겠지만 관찰학습 자체가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과연 관찰학습이 있느냐? 아니다. 그냥 고전 조건이나 도구 조건화도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오늘의 결론인데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관찰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또 있어요. 뭐 관찰된 행동의 결과예요. 관찰된 행동의 결과. 내가 관찰하고 있는데 그 모델이 어떤 행동을 했어요. 그 모델이 한 행동 이후에 결과가 어떠냐에 따라 내가 그걸 보고 그 행동을
하는데 학습하는데 영향을 준다는 거. 모델이 어떤 행동했는데 그 결과가 처벌물이 수반됐다면은 저는 그 행동을 모방할 가능성이 낮다는 거예요. 관찰자인 나가. 근데 내가 모델이 하는 행동을 관찰했는데 그 행동에 강화물이 주어졌다면은 나는 처벌물인데 제가 화살표 위로 했네요. 밑으로 해야 되는데 어쨌든 강화물이 주어졌다면 나는 그 행동을 모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즉 관찰된 행동의 결과예요. 모델이 하는 행동의 결과예요. 그 결과가 어떠냐에 따라 내가 그 행동을 내가 할 가능성이 달라진다. 그걸 얘기하는 것이고 요거는 뭐냐면 관찰자의 행동이에요. 그 모델이 하는 행동을 봤어요. 그 보고는 아까 그 꼬마들이 인형을 망치로 때리는 것처럼 모델이 하는 행동을 보고는 내가 그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그 행동을 했을 때 뭐 처벌물이 따라왔다면은 나는 그 행동을 두 번 다시 지속적으로 할 가능성이 떨어지겠죠. 바로 관찰해서 내가 하는 그 모방 행동은 어떻게 됐어요? 강화물이 따라온다면 증가할 테고 처벌물이 따라온다면 더 이상 모방 행동을 안 하겠죠. 이건 뭐예요? 행동 이후의 결과에 의해서 관찰자, 나의 행동이 변하니까 이거 뭐예요? 조작적 조건하죠. 자,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읽어보시면 될 테고요. 그래서 관찰학습에 영향을 미친 변이는 또 제법 많죠. 우리 조작적 조건이나 도구 조건에도 많았는데 결국 제가 관찰학습에 영향을 미친 변이를 쭉 나열해서 설명했고 여러분 여기 있는 내용 제가 말씀드린 거 가지고 이해를 가능한 한 충분히 하시면 좋을 테고 어쨌든 이 내용을 다 암기가 아니라 요 앞에 있는 요것들 그죠? 앞에서 봤듯이 요것들 요런 거 요 제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요거는 좀 명확하게 딱 여러분이 그죠? 뭐 테스트에 변이를 다 쓰시오 이런 거 나올 리도 없겠죠. 어쨌든 보면은 여러분이 뭐 찾아낼 수 있게끔 이런 제목들과 관련해서 잘 이해하고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변인 다 한 것 같은데 이렇게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뭐요? 이걸 설명한 거예요. 반두라가 인지이론으로. 왜 이랬냐면은 반두라가 처음에 학습심리학자였어요. 제가 우리 한 학기 동안 우리 배웠던 그런 학습심리학자 했는데 학습심리학이 갖고 있는 그 패러다임 토대가 행동주의라 했죠. 그런데 행동주의를 반대하면서 나온 것이 인지혁명이고 그 중에 하나가 인지학습이라 했죠. 그래서 이것이 막 공격받고 이제는 유행이 우리 옷도 유행이 있고 뭐 사상도 유행이 다 있죠. 뭐 예를 들지 않더라도 여러분 이해하시겠지만 유행이 있단 말이에요. 학문에도 유행이 있단 말이에요. 심리학이 저만 배울 때만 하더라도 저희 고향에서 저는 이제 초원에서 왔습니다만 저 고향에서 심리학을 전공으로 대학 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제가 처음이었었어요. 근데 요즘은 제가 졸업한 모교 같은 경우에는 법과대보다 커트라인이 높아요. 높은가? 비슷하다는가? 법과대 다음이라는가? 제가 나온 그 대학이 법과대학으로는 국내에서는 1, 2위 가는 대학인데 심리학과가 법과대 다음인가? 그 법과대하고 비슷하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즉 학문에도 유행이 있다는 얘기를 하다가 이제 쓸데없는 얘기했는데 바로 반두라가 행동주의자로서 학습심리학을 하다가 인지혁명이 일어나면서 인지심리학이 막 유행하니까 공격을 하니까 이게 지금 공격만 받는 거예요. 반두라가 양다리를 걸친 거예요. 양다리. 즉 학습심리학자를 하다가 인지심리학자로 터닝해서 양다리를 걸치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고연조건화 조작적 조건을 설명했던 것을 이 사람 인지심리학에서 얘기한 개념을 거기다가 더 플러스해서 콤비네이션 피자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죠. 우리가 관찰하는 모델이 하는 행동을 내가 관찰해서 나의 행동이 변한다는 거예요. 아까 기본 절차 할 때 얘기했죠. 관찰학습이란 모델의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나의 행동이 변한다 했는데 그게 어떻게 일어났냐. 저는 고연조건화, 조작적 조건화로 설명해 볼 수 있다 생각하는데 반두라는 금방 얘기했던 그런 심리학사진 배경과 개인의 어떤 그러한 취향, 전문성, 훌륭한 분이니까 그러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관찰학습에는 내적으로 우리 안에 뭔가 정신적으로 주의라는 과정이 일어나고 파지라는 과정이 일어나고 운동 재현이라는 과정이 일어나고 동기라는 과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델이 하는 행동을 내가 그것을 관찰하는 동안에 관찰하는 것도 행동이죠. 어쨌든 관찰하는 동안에 내 안에서 주의라는 과정이 일어나고 정신의 과정이 일어나고 파지라는 과정이 일어나고
운동 재현 과정이 일어나고 동기란 과정이 순서적으로 일어나서 결국은 뿅 하고 나타나는 행동이 내가 뭐 그 행동 변화, 즉 달리 하면은 모델이 한 행동을 내가 모방한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공부하기에 외워야 될 게 더 많죠. 왜일까요? 바로 인지 이론을 넣어서 콤비네이션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게 복잡해지는 거. 그래서 네 종류의 인지 과정을 거친다라고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반두라라는 아저씨가. 지금도 살아 계신가? 어쨌든. 자, 근데 인지는 뭐예요? 사람 내부에서 일어난다. 내부에서 일어나든 밖에서 일어나든 뇌에서 일어나든 척수에서 일어나든 유기체가 하는 모든 행동, 뭐 조건이 있어요. 측정 가능한 모든 행동은 뭐라고 개념 정의하자? 행동이라고 개념 정의하자. 뭐 측정 가능하야 하다면. 그럼 조금 전에 봤던 주의 과정, 주의라는 것도 행동으로 측정해낼 수 있겠죠. 아니, 주의 과정을 측정할 수 있겠죠. 야, 주의 과정 어떻게 측정하는데? 왜 못해요? 여러분 인지심리학 들었거나 뭐 하면 알겠죠. 아니, 측정이 아니라 여러분 자녀나 뭐 학교 현장에 계신 분들이 여러분 학생들이 주의하는지 안 하는지 여러분이 어떻게 알아요? 이 파지라는 게 기억이 있고 운동 재현이라는 게 이게 연습이고 뭐 쉬운 말로 얘기하면 동기라는 게 이제 우리의 기대, 욕구거든에 해당하는 개념이거든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뭔가 기억하고 있다라는 걸 어떻게 알며 다른 사람이 뭔가 많이 복습했구나. 저걸 외우고 있구나. 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다른 사람이 어떤 욕구를 갖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다른 사람이 주의를 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결국 다른 사람이 하는 행동을 관찰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예요? 이런 내적인 유기체, 정신과정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 주의에 해당하는 것을 측정하자는 거예요. 파지에 해당하는 것을 측정하자는 거예요. 운동재능과 측정하자는 동기를 측정하자. 그럼 뭐예요? 바로 여기까지 배웠던 행동주에서 얘기하는 행동으로 다루면은 이런 이론 말고 고연조건이나 도의조건을 설명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인지에서 다루는 개념이야. 사고, 정서, 기억, 주의, 판단, 추론, 언어, 그리고 뭐 리허설, 뭐 의미, 부호와 기대, 욕구, 뭐 엄청 많죠. 왜?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정신적이야 얘기하는 개념들은 여기 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그런데 그것들 더 뭐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표현하는 우리가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거기에 대한 현상이 있을 테고 그 현상을 어떻게 측정하면은 그냥 우리가 이제까지 배웠던 걸로 설명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왜 이렇게 하냐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행동주의자이고 뭐 인지주의자이기 때문에 양다리 걸쳐서 이론이 이렇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모델의 행동을 관찰해서 관찰하는 동안에 우리가 행동 변화가 일어나는 관찰학습은 앞에 봤던 그러한 변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관찰하는 동안에 우리 내적으로는 주의라는 파지라는 운동재현이라는 동기라는 이런 과정을 내적으로 거쳐서 결국 행동이 일어난다. 행동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이 과정이 일어났지만 이 과정이 일어나지 않거나 이 과정이 일어났지만 건너뛸 수 없고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아무리 모델 행동을 관찰하더라도 관찰된 그 행동이 우리에겐 변화가 안 일어난다. 즉 모방 행동이 안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사회인지 학습 이론이에요. 제가 보기엔 X 소리 같은데 어쨌든 자 주의 과정 이제까지 얘기했더니 읽어보시면 될 텐데 자기인도적으로 일어나고 그 근원이 우리 내부에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내부에. 그래서 우리 유기체가 있다면은 가슴인지 모르지만 머리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어떤 내부에서 주의라는 게 있고 그것이 결국은 행동으로 결국 파지도 거쳐야 되겠죠. 좀 전에 그 순서도 다 거친 다음에 그것이 결국은 행동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저는 행동이라는 개념을 좁게 잡았고 자 바로 뭐 소위 정신적이라는 것 뭔가 내부에 뭔가 있다라는 이러한 생각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이는 거죠. 이 이론 안에는. 자, 이건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 내용 다 뭐 암기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렇지만 주의 과정 요건 아셔야 돼요. 어쨌든 이 반두라는 이 훌륭한 분이 이게 하나의 이론으로 설명한 것이니까 그 이론에서 주의 과정이 있다. 그건 알고 요거는 읽어보시면 돼요.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뭐 평가는 하기는 좀 힘들고
주의 과정, 이거는 있다는 건 아셔야 돼요. 자, 두 번째 파지 과정.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이것도 읽어보시면 돼요. 부호한다, 이거예요. 부호한다 이런 용어 나오죠. 이거 인지심리학 배우면 나오는 거잖아요. 결국 이런 과정과 관련해서 인지심리학의 내용을 배우는 게 인지학습 아니겠습니까? 그걸 일정 정도 배우고 뭐 저 테스트를 거치면 인지학습, 뭐 치료사 이런 자격증을 주지 않겠습니까? 제가 뭐 그쪽 전공이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자, 그 다음 운동 재현 과정이 일어난다. 이것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려운 말은 없고 어려운 말 맥락상 이해하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 용어 주의 과정, 파지 과정, 운동 재현 과정, 그 다음째 동기 과정이 이렇게 인지 과정이 일어난다. 요거는 딱 이제 명심하시는 게 앞으로 공부하시는 데 그렇고 필요하겠죠. 자, 동기 과정. 자, 이게 반듀라의 관찰학습을 설명하는 사회인지학습 이론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회인지학습 이론이 비판받을 부분이 있죠. 뭐 어느 이론이든 하나의 이론이니까 뭐 비판받을 부분 당연히 있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요? 심리학을 배우지 않은 일반인들도 들으면은 아 맞아 라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직관적 매력이 있단 말이에요. 달리 뭐예요? 상식 수준이라는 얘기예요. 이 이론이. 그런데 제가 학습 심리학은 배워보면은 오히려 다른 심리학보다 쉬울 수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 입장에 쉽지 않죠. 더 어렵죠. 왜? 우리 일상생활에서 관찰학습을 설명하는 이런 이론이 더 상식적으로 우리의 어떤 그 언어 속에 있기 때문에 직관적이고 상식적이고 이제까지 배웠던 학습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거의 접해보지 않은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익숙하지 않아서 어려운 거지 그게 알고 보니 더 쉬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좀 더 이론이 복잡한 이러한 사회인지 학습은 누가 처음 듣더라도 오, 야, 그거 쉽네. 야, 그거 말 되네. 왜? 상식적이기 때문이에요. 학문은 상식을 증명하기 위해서 있는 게 학문이 아니에요.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천문학이 있는 게 아니에요. 결국 뭐요? 지구가 태양을 주위를 돈다는 게 더 객관적이고 타당한 거 알게 된 것처럼 이게 직관적인 매력이 있다. 그래서 이게 관찰학습이 그럴듯하지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자, 이 밑에 참고. 이 왜 넣냐면은 프란시스 베이컨은 과학의 토대가 되어지는 경험주의에 있어서는 어떤 할아버지격 되는 사람이에요. 이후에 이제 로크라는 사람이 먼저 경험주의 창시자하는데 프란시스 베이컨이 우리가 무언가를 새로운 지식을 얻을 때 조심해야 될 것이 4가지 있다 얘기하는데 동굴우상 그리고 뭐 극장우상, 시장우상, 동굴우상, 갑자기 또 생각나네. 종족우상 해서 4가지 우상을 은유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수사적으로. 우리 다 하나하나 살펴볼 필요 없고 그 중에 하나 시장우상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용어가 있다 해서 그 용어에 해당하는 실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도깨비가 있다고 했다. 도깨비란 말이 있다고 해서 진짜 도깨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도깨비 방망이가 있다고 해서 도깨비 방망이가 있다고 해서 도깨비 방망이 진짜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지식을 갖고 그걸 가지고 나와 너와 그걸 설명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면 곤란하니까 그걸 조심하는 게 시장우상이에요. 뭐 이런 거 많죠. 뭐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뭐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라는 시초가 되는 분은 계셨겠지만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있다. 이렇게 어릴 땐 그렇게 생각하죠. 있는 줄 알았는데 없었다는 거 할 때 되게 충격받잖아요. 저도 충격받았는데. 그래서 이 분야에 소위 드라이하고 냉철한 과학자들은 뭐 그 사람들의 생각이 있지만 영혼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도깨비 방망이처럼. 천국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름이 있다고 해서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름이 있으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즉 확실하게 있다 없다를 얘기할 수 없는데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연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건 뭐예요? 여기 나오는 주의. 주의란 말 쓰지만 주의가 있습니까? 주의 행동이 있는 거지 주의라는 게 있는 게 아니죠. 주의 자체가 있는 게 아니죠.
파지가 있습니까? 파지라고 이름 붙인 행동이 있는 거지 파지 자체가 있는 게 아니죠. 자, 또 하나. 이것 한번 얘기한 적 있어. 윌리엄 오컴의 면도날이라고. 윌리엄 오컴에 대해서는 제가 그때 잠깐 소개했는데 이게 뭐죠? 이것도 이제 면도라는 게 은유적 썼는데 뭐 최소한의 개념, 달리하면 최소한의 가정, 달리하면 흔히 평이한 말 최소한의 약속을 가지고 최대한의 설명을 할 수 있거나 동일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면은 우리는 복잡한 것보다도 이 간단한 것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이 윌리엄 오컴의 면도날이고 소위 과학이라는 것이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의 전제예요. 자, 앞에서 봤지만 사회인지학습 이론이 간단합니까? 모델의 행동을 관찰하는데 관찰하는 중에 주의가 일어나고 파지가 일어나고 운동 재현이 일어나고 동기가 일어나고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결국은 학습이 안 되고 이 과정을 다 거치면 최종적으로 행동의 변화가 일어난다. 이게 간단합니까? 고연 조건화, CS, US의 수반, 끝. 도구적 조건화, 행동 이후의 결과의 수반, 끝. 어떻게 간단합니까? 이런 측면에서도 관찰학습이 얘기하는 한 학습인지 이론이 뭔가 좀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미 다 얘기했는데 이러한 관찰학습을 다르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 제가 이미 얘기한 거 대안이 이론이요. 뭐 고연 조건화, 도구 조건화 설명할 수 있겠다라는 것. 자, 원숭이의 경우 이 원숭이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숭이가 TV를 보고 있는데 이 원숭이가 TV에 나와 있는 이 모델이 뱀을 보고는 막 도망가요. 원숭이, 제 눈에는 다 같아 보이는데 원숭이 중에도 긴 꼬리 원숭이, 짧은 꼬리 원숭이, 개코 원숭이, 그 다음에 또 침팬지와 원숭이 다르죠. 또 뭐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알기로는 침팬지인가 정확하게 뭐인데 그런 녀석들은 타고날 때부터 뱀을 무수한대요. 즉 뭐요? 타고난 US죠. 그런데 다른 종의 원숭이들은 타고날 때부터 뱀을 무수하지 않는데요. 사람도 그래요. 타고날 때부터 뱀을 무수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원숭이도 그렇겠지만 이 원숭이가 이걸 보고 나면은 뱀을 무수하게 돼요. 어떻게? 이 경우에 뱀이 TV 속에 있는 또는 뭐 TV가 아니라도 다른 원숭이가 막 깨깨 소리 지르고 도망가고 하는 그 행동 표정이 US가 되어지고 이 관찰자 입장에서는 이 뱀이 CS가 되어져서 나중에 이 뱀을 보면은 바로 그러한 공포 반응이 하는 CR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호연 조건은 설명되죠. 이거 뭐 관찰학습으로 설명할 거 뭐 있어? 여기 뭐 파진이 그 얘기할 거 뭐 있어? 그냥 CS, US 뭐 원숭이가 보여주는 행동 CS, 뱀, US 내가 그걸 보고 모방한 행동 CR 간단하지 않나요? 그래서 대안이론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델이 되는 이 원숭이는 어떻게 또 뱀에 대해서 이렇게 공포감을 보이지? 이 원숭이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아니면 직접 본인이 뱀한테 물려서 죽진 않았지만 아픈 고통을 겪으면 그것도 고연 조건화. 직접 경험하지 않고 이 원숭이도 관찰해서 됐다면 어떻게 가능하죠? 이 원숭이도 뭐 거울 유런이 있으니까 다른 동물이 하는 거 보고 모방하고 공감하고 그래서 이걸 보는 중에 이 녀석이 갖고 있는 거울 유런 덕분에 얘가 소리 지르고 깨깨거리는 것이 모방, 공감이 되어서 거울 유런에서 공감, 모방이 되어서 꼭 뭐요? 알버트가 큰 소리를 듣고 놀라는 것처럼 얘는 놀라는 유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뱀이 그때 옆에 있으니까 알버트의 경우 힌지처럼 이 뱀이 CS가 되어서 나중에는 뭐 이 뱀만 보더라도 공포 반응 CR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안 이론. 더 간단하지 않나요? 관찰학습 이론보다. 사회인지 학습 이론보다. 그래서 결론은 뭐 다른 동물이 고전적 조건화를 하는 걸 보고 즉 다른 동물이 고전적 조건화하는 것을 관찰하고 내가 관찰학습이 일어난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관찰학습이 아니라 또 다른 그냥 고전적 조건화일 뿐이라는 거예요. 얘는 이미 고전 조건화에 의해서 뱀을 두려워하는 CR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이 경우에 고전적 조건화에서 일어나는 이 행동을 관찰하고 있는 이 녀석이 봤을 때 사회인지학습 이론에 의해서 그렇게 학습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얘는 지금 뭐 또 다른 고전적 조건을 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윌리엄 오컴의 뭐? 면도날 적용되죠. 그래서 관찰학습은 고전 조건을 설명할 수 있다는 거. 자, 인간의 경우에 똑같아요. 우리도 뱀을 태어날 때 들어오지 않아요. 이것도 설명, 뭐 쥐도 나오는데 쥐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대신하고 인간의 경우에, 동물의 경우에 인간에게 다 공이. 우리에게 거울 유론이 있는 건 또 말할 필요 없죠. 자, 이거 또 그 같은 예예요. 엄마가 쥐를 보고 뱀을 보고 거미를 보고 으악 놀라서 막 표정을 막 지어요. 옆에 있던 도나라는 아이가 엄마 옆에 있다 그걸 봤어요. 도나도 거울 유론이 있어요. 엄마가 이런 행동을 하면은 꼭 자기가 그런 행동을 하는 것처럼, 그죠? 내적으로, 겉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행동이 아니더라도 내적으로 꼭 이런 행동을 하는 것처럼 그런 반응이 나타나요. 즉, 유기체가 하는 반응이죠. 그 측정할 수 있고 측정해요. 나타나고 그것과 함께 얘도 엄마처럼 그런 공포감을 공감해요. 자, 거울 유론을 통해서 엄마의 이런 행동 표정이 얘는 뭐? 유아를 경험하시게 되는 거예요. 즉, 엄마의 이런 행동은 US고, 도나가 보여주는 이 반응은 UR에 해당하겠죠. 그리고 거기다가 소리를 지른다면은 그것도 뭐 UR에 해당하겠죠. 어쨌든. 그러고 나면은 이 거미는 NS였는데, 이렇게 엄마가 거미를 보고 놀라는 이 상황을 도나가 봤다면은 이 거미는 도나에게 CS가 되어서 나중에는 엄마 없이 거미만 보더라도 도나는 뭐 소리를 지르고 즐거워하는 UR 반응과 동일한 CR이 나타난다라는 거. 고연 조건을 설명할 수 있죠. 이거 뭐 관찰학습, 뭐 사회인지에서 파지, 주의 뭐 이런 거 할 필요가 없다. 왜? 그 이론도 설명이 직관적이긴 하지만 이 이론이 더 심플하다. 윌리엄 오컴의 면도날 이렇게 비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찰학습은 고연 조건화일 뿐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자, 도구적 조건화. 다른 동물이 도구적 조건화에 의해서 강화된 행동을 하는 것을 관찰했을 때 또 어떻게 일어나느냐. 지금 이 고양이는 이 원반을 뱅뱅뱅 돌려서 여기 있는 먹이를 먹을 수 있는 행동이 도구적 조건화 받아서 강화받고 있어요. 요걸 뒤에 있는 이 고양이들이 관찰하고 있어요. 즉, 이 모델이 조작적, 도구적 조건화를 하거나 또는 도구적 조건화에서 강화된 행동을 하는 것을 요 녀석들이 관찰하고 나면은 요 녀석들도 이 원반 돌리기를 훨씬 더 잘하더라. 이런 관찰학습이요. 자, 이것도 관찰학습이 일어나는지 보겠다는 거예요. 어쨌든, 자, 그렇게 해서 관찰하는 녀석들이 훨씬 잘해요. 30번 관찰하면은 처음 이 녀석이 한 것보다 이만큼 100몇 번씩 할 필요 없이 20번 만에 하더라는 거예요. 관찰학습이 당연히 일어나죠. 왜? 모델이 하는 행동을 보고, 이 경우에는 도구적 조건에 의해서 강화된 행동을 보고는 해보니까 훨씬 잘하더라. 그만큼, 이만큼 할 필요 없더라. 그죠? 훨씬 잘하더라. 관찰학습 분명히 일어나요. 자, 이거는 사람의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벌써 지나서 좀 전에 얘기한 것을 동물의 경우에 사람의 경우에 이렇게 많이 올려놨어요. 뭐 항상 그랬죠. 먼저 동물의 경우 얘기하고 사람의 경우 얘기하고 뭐 저의 경우에 얘기하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상적인 예를 들었었는데 이 경우에 지금 아이들에게서 일어나는 그런 그 관찰 학습의 예로 소개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뭐요? 이러한 납치의 경우에도 모방 행동이 일어난다. 자, 여기서부터 뭐냐면은 소위 도구적 조건화가 일어나는 것을 아니면 도구적 조건화에서 일어나는 강화 행동을 관찰만 하면은 나도 그 행동을 쉽게 그냥 단박에 배울 수 있다고 이제 좀 전에 예를 들었는데 과연 그런가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페이지부터는. 도구적 조건화의 관찰과 관련해서. 자, 납치. 여러분, 납치하고 가자미 구별하십니까? 둘 다 뭐예요? 한쪽에 눈이 둘 다 붙여낸 녀석이죠. 반대편에 눈이 없단 말이에요. 왜? 얘네는 바닥에 딱 붙어서 포식자를 피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녀석이기 때문에 눈이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양쪽에 있다가 한쪽으로 이렇게 눈이 딱 쏠리면서 발 따르면서 쏠리면서 우리 사람을 치자면 이쪽 이 옆면에 눈이 다 붙은 식으로 이렇게 된다라고 전 들었어요. 근데 가자미하고 납치를 구별하는 법. 이 납치라는 게 광어 아니에요? 광어하고 가자미는 이 회값이 엄청 차이 나죠. 횟집에 가면 가자미 없죠. 이게
납치의 경우에 밝은 쪽에 눈이 두 개 붙어 있고 가자미의 경우에 어두운 쪽에 눈이 두 개 붙어 있다고 들었거든요.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시간도 많이 지났는데 자꾸 쓸데없는 소리인데 어쨌든 이 납치가 이런 바다 밑 자갈밭에 있으면은 자기 하얀 피부를 자갈밭과 동일하게 만든다는 거. 왜? 포식자에게 발견 안 되려고. 근데 모래사장에 딱 갖다 놓으면은 이 녀석이 모래사장과 비슷하게 이렇게 변한다는 거. 이거 뭐요? 모방이죠. 꼭 자기와 같은 납치를 모방해야 모방입니까? 모방이죠. 얘한테는 거울 유런 같은 건 없어요. 그런데 바로 뭐요? 신경계 안에, 우리 생물학적 조건 안에 이러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납치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 모자이크 체크무늬에다 올려놓으니까 이 하얀 부분이 이 체크무늬 비슷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똑같진 않지만. 이 경우에 거의 흡사하죠. 왜 이 체크무늬 잘 흉내 못 내냐면은 이 모래사장이나 자갈밭에서는 얘가 우리 일장에서 배웠던 그 수십만 년일까요? 뭐 납치에 대해서는 제가 지식이 없습니다만 그 오랜 기간 동안 자연 설정을 통해서 진화되었기 때문에 그런 유전적 특성이 있는데 이런 체크무늬가는 자연 상황, 자연 환경에서 이런 체크무늬 보기 힘들죠. 비슷한 건 볼 수 있지만 이건 인간이 일부러 인위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똑같이 흉내 못 내지만 그래도 이 체크무늬에 거의 흡사하게 이렇게 그죠? 흉내를 내더란 거. 바로 모방 행동이 이렇게 뿌리 깊게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생물에게 뿌리 깊게 있는 이 모방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모델이 하는 행동을 보고 있을 때 그걸 우리는 거울 유런을 통해서 모방 또는 공감을 함으로써 결국은 이 모방 공감 행동은 결국 뭐요? 우리가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 행동은 반사 반응 행동, 전형적인 행위 패턴, 일반 행동 특질이 있다 했는데 바로 전형적 행위 패턴에 해당하는 어떤 하나의 행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델의 행동은 뭐요? 나한테는 자극이죠. 이 자극에 대해서 이런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야냐에 따라 이 행동은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는 거예요. 고양이가 문제상자 안에 들어갔어요. 문제상자 안에 이 고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문제상자라는 이 자극에 대해서 어떤 행동했어? 고리 당기기라는 행동을 했는데 그 결과가 생선이 주어진다면 이 자극 상황에서 고리를 당기죠. 모델이 하는 행동도 내 관찰자 입장에서 하나의 자극이에요. 이걸 볼 때 나는 거울 유런이 있어서 다른 동물도 거울 유런이 있어서 그죠? 이 행동을 모방할 수 있는 그러한 전형적인 행위 패턴을 나는 갖추고 있어요. 근데 이 행동을 했더니만 결과물이 나한테 주어졌어요. 그러면 이거 뭐예요? 조작적 조건하죠. 뭐 관찰학습이라 얘기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고양이의 경우든 아동의 경우든 관찰학습이라 얘기한 것도 결국 이 경우에 뭐 조작적 조건화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생물학적 시스템과 그러한 행동이 우리한테 내재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뭐? 오컴의 면도날이에요. 자, 우리가 관찰하고 하고 있는 모델의 행동 안에는 고전적 조건화에 의해서 일어나는 행동도 있고 그리고 조작적 조건화, 도구적 조건화에서 일어나는 행동도 있는데 고전적 조건화에서 일어나는 행동을 관찰하든 조작적 조건화에서 일어나는 행동을 관찰하든 그 관찰로 인해서 나에게 일어나는 행동은 다름 아니라 그냥 고전적 조건하고 다름 아니라 모방하는 행동이 강화받은 것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안행동으로서, 대안이론으로서. 자, 어떤 게 더 심플합니까? 처음 배우는 여러분한테는 제 설명도 헷갈려서 다 어려워 보이겠지만 잘 제가 전달했다면 그리고 잘 이해하셨다면 이 대안이론, 즉 관찰학습은 없고 단지 고전적 조건화와 도구적 조건화만 있다. 이게 훨씬 심플한 이론이라는 거. 이렇게 비판할 수 있다는 거. 자, 문어도 모방 행동합니다. 문어 같은 여러분의 너튜브에 보면 문어 아저씨라는 동영상 한동안 유행했죠. 한번 보세요. 문어가 말 그래도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싶을 만큼 문어가 굉장히 복잡한 행동을 해요. 문어도 소위 관찰학습이라 부르는 행동을 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뭐요? 결국 고전적 조건화, 조작적 조건화를 한다.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대안이론으로서. 자, 지금 사람하고 원숭이 사이에도 이렇게 모방 행동이 일어나요. 왜? 우리도 거울 유런이 있고 원숭이도 거울 유런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원숭이 새끼인데 사람이 혀를 내밀면 여기 혀를 내밀어요. 이 사진이 빠졌는데
태어났는지 20분. 여러분 태어난 지 20분 되면 얼마나 돼요? 빨갛죠? 그냥 눈만 감고 있어요, 이게. 그 아이가 자기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자기가 사람인지 아닌지 알까요? 그런 상태에서도 아이에게 엄마가 혀를 내밀면 모방 행동을 해요. 바로 그런 모방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울 뉴런이 진화의 산물로 우리에게 있고 우리가 그런 거울 뉴런을 통해서 모방 행동을 했을 때 그 바로 모방 행동이 그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에 따라 이 모방 행동은 강화될 수도 있고 처벌될 수 있다. 이렇게 관찰학습을 설명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모방학습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용어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학 수업에서도 관찰학습은 모방학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관찰학습을 보자. 과연 관찰학습이 있느냐? 만약에 관찰학습이 있다면은 여기 스크린 마들이라고 해놨는데 이게 뭐냐면 실제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주요 우울증, 우리가 얘기하는 주요 우울증, 우울증 하면 주요 우울증을 얘기하는데 주요 우울증을 겪는 엄마가 아이를 낳아서는 그 아이와 상호작용하는 것, 아이를 보고 얼러주고 미소 짓고 젖주고 밥주고 이런 걸 못하는 게 우울증, 즉 학습된 무기력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우울증 때문에 왜? 관련 행동이 강화되지 못했단 말이에요. 뭐 만사가 다 무기력한 거죠. 그래서 이 아이를 태어나서는 TV 앞에다가 놔둔 거예요. 먹을 것만 주고 먹고 난 데는 TV 앞에 놔둔 거예요. 자, 만약에 이 아이가 관찰학습에 의해서 반주라가 얘기하는 것처럼 관찰학습이 된다면은 언어를 배워야 되겠죠. 정상적으로. 언어를 못 배우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관찰학습이 있다면은 스크린 마드라고 얘기하는 TV 앞에 가져다 두면은 언어를 배워야 되겠죠. 그럼 저도 뭐 지금 당장이라도 불어 일어 뭐 할 것 없죠. 뭐 TV에 불어 일어 켜놓고 계속 보고 있으면 저는 그냥 관찰만 했는데 불어 일어가 주의, 파지, 운동, 재현, 동계에서 나와야 되겠죠. 택도 없는 소리죠. 그렇게 언어를 뭐 어떻게 배웁니까? 결국은 뭐예요? 내가 해봐야 되죠. 결국 내가 해봤다. 그 행동이 의사소통이 된다는 어떤 정적인,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면은 그 어느 행동은 점점 증가해서 내가 말을 잘할 수 있게 되잖아요. 이건 뭐예요? 강화죠. 그리고 그 언어가 갖고 있는 의미 이런 거는 뭐 어떻게 된다? 호전적 조건에 되어서 그 언어가 나는 부정적이다, 긍정적이다. 이렇게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배워서 저는 이 한국말을 저희 어머님에게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고 사람인지 뭐 개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부지불식간에 고연 조건이나 도구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사투리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관찰학습, 주의, 파지, 재현 꼭 그런 게 필요하다라고 이론적으로 보태야 합니까? 그래서 여기 다시 관찰에서 물어만 거예요. 관찰학습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대안이론으로 이제까지 우리 한 학기 배웠던 것으로 설명할 수 있지 않겠느냐? 통찰이나 창의성을 연쇄짓기나 조성, 즉 강화로 설명할 수 있듯이. 이게 결론이에요. 자, 이 관찰학습 아까 반디루가 했던 유명한 관찰학습. 이걸 아이들이 관찰해요. 그런 다음에 이 아이들을 다른 방에 보내서 장난감 놀이를 하게 해요. 이런 건 교재 안 나요. 실제 이렇게 했었어요. 교재에 이런 얘기 안 나요. 그런데 이 아이가 재밌게 노는데 어른이 들어와서 야, 너네들 나가. 다른 아이들 와서 여기 놀 거야. 너네들 그만 놀라고 얘들 쫓아냈어. 그런 다음에 바로 이 장면에 나오는 이 방, 어른이 이렇게 공격 행동하는 이 방에다가 아이들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 아이들이 인형을 들고 차고 발로 그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과는 달리 어른이 이런 행동을 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다른 아이들은 장난감 방에서 이렇게 놀다가 쫓겨나는 일 없이 바로 이 보보 인형, 두들겨 맞았던 어른이 보보 인형 들고 차는 그 방에다가 보냈을 때 이러한 공격 행동이 안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델의 행동을 주의 깊게 주의하고 파지하고 운동 재생 내적으로 연습한 다음에 장난감 방에 돌려보내면 그 행동을 하게 되는 동기가 생겨서 한다. 설명이 이 경우에 안 되죠. 그래서 무조건 관찰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아이들 어른이 장난감을 두들겨 패는 걸 보고
장난감이 많은 방에서 재밌게 노는데 어른이 와서 너 나가. 다른 애들 와서 놀 거야. 했을 때 이 아이가 보보 인형이 주어지는 장난감에 들어가서 어른 봤던 그 행동을 똑같이 흉내낸다면은 이 아이들은 뭐? 이 장난감 방에 들어가기 전에 아예 이러한 것을 관찰하기 전에 뭐? 화가 날 때는 뭔가 두들겨 팬다는 것이 이미 학습된 아이들이죠. 아니 학습 안 돼도 나타날 수 있죠. 어떻게? 우리 앞에서 봤잖아요. 처벌이나 소거가 일어날 때 나타나는 부작용, 공격성 증가. 쥐들도 처벌이나 소거받으면은 옆에 있는 쥐를 물어뜯거나 고양이가 있다 하더라도 공격하거나 아니면 그런 게 없으면은 문을 물어뜯든지 무생물에게도 공격성을 보인다 했잖아요. 바로 여기서 보여주는 이런 공격성을 보이는 아이는 이미 공격 행동을 강화받았거나 아니면 쥐처럼 다른 동물처럼 그러한 공격성이 생물학적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 않겠냐. 다시 관찰학습이라 물음표. 대안이론이 더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기억의 종류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 뭐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종류가 있는데 제가 이거 일곱 종류 이거 소개하려고 이거 시험에 내려고 낸 건 아니에요. 이렇게 기억의 종류가 많은데 관찰학습이 보니까 관찰학습이 둔감화도 있고 관찰학습이라는 그 속성 안에 관찰학습이가 얘기한 반대가 얘기한 그 행동 안에 둔감화 요소도 있고 잠재학습 요소도 있고 고전적 조건화 요소도 있고 도구적 조건화 요소도 있고 서술 기억이라는 요소도 있고 서술 학습도 있고 자극 기억이라는 요소도 있고 여러 가지 이 요소들이 다 이 안에 복합되어서 콤비네이션 피자 같더라는 거예요. 자, 관찰학습을 설명하는 이론이 너무 상대적으로 복잡할 뿐만 아니라 도대체 이 관찰학습의 정체를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안이론, 결국 관찰학습은 있느냐? 만약에 없다거나 논쟁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한 학기 동안 배운 이걸로 대신할 수 있겠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인지학습이라는 것은 인지학습 치료사 뭐 이런 자격도 있지만 인지학습이라는 것은 인지학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지심리학을 배우면 아까 얘기한 내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름을 붙인 그런 현상들을 배움으로써 결국 그러한 것을 배운 사람들이 학생들에게 학습을 도와줄 때는 뭐? 행동적으로 도와주는 거죠. 행동적으로 가르치는 사람도 그렇고 배워서 그걸 학습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러면 가르치는 사람도 그렇고 배워서 학습하는 사람들의 행동이라는 것은 결국 고유 조건화, 도구적 조건화로 설명할 수 있겠다. 이렇게 됩니다. 오늘 시간 많이 됐습니다. 슬라이드 내용도 많고. 자, 제가 잘 설명해 드리는지 늘 의심스럽습니다만 제가 잘 설명해 드렸다고 치고 여러분이 잘 이해하셨다라면은 뭐 시험도 시험이지만 이 배우신 것 가지고 바로 내 자신의 현재 모습을 좀 더 타당하게 이해할 수 있고 내가 부적응적이거나 뭔가 수정하고 싶은 행동이 있다면은 다짐하고 약속하고 맹세하고 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타당하게 나의 삶을 건강하게 바꿔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한 해 동안 수고하셨고 기말 시험 잘 준비되시고 잘 치르시길 바랍니다.